여러분, 안녕하세요. 당신의 지친 마음에 쉼표를 찍어드리는 여유로운 노후입니다. 오늘은 돈 몇 푼 빌리러 갔다가 평생 잊지 못할 충격적인 진실과 마주하게 된 한 남동생의 가슴 아픈 이야기를 들려드릴까 합니다. 누나 집에 돈을 빌리러 갔다가 매형이 오는 소리에 옷장에 숨었는데 그 옷장 틈새로 본 광경은 제 평생을 올가매는 족쇄가 되었습니다. 저는 작은 시골 마을의 평범한 집안에서 태어난 막내 아들입니다. 어릴 때부터 부모님과 누나의 지극한 보살핌 속에서 저는 그 흔한 고생 한번 안 해보고 철없이 자랐죠. 부모님은 막내라고 오냐오냐 하셨고 누나는 저에게 누나이자 걸어다니는 지갑이었습니다. 제가 사고를 쳐서 빚을 질 때마다 누나는 아무 말 없이 나타나 모든 것을 해결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 인생에 어려운 날이 올 거라곤 상상도 못했습니다. 저보다 6살 많은 누나는 동네에서 알아주는 수재였습니다. 모두의 자랑이었던 누나는 높은 점수로 명문대에 합격했고 졸업 후에는 서울에 있는 대기업에 취직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부유한 집안의 남자, 바로 지금의 매형을 만났죠. 누나가 결혼한다는 소식에 부모님은 세상을 다 가진 듯 기뻐하셨고 저는 속으로 이제 우리 집안을 책임져 줄 사람이 생겼구나 하며 안도했습니다. 누나가 시집간 후 매달 꼬박꼬박 돈이 붙여져 왔고 집안의 낡은 살림살이도 하나둘씩 새 것으로 바뀌었습니다. 부모님은 동네방네 우리 딸이 서울 부잣집으로 시집갔다. 사위가 서울에서 큰 회사 사장님이라더라라며 자랑하기 바쁘셨죠.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모든 삶에는 빛과 그림자가 있다는 것을요. 그저 애써 외면했을 뿐입니다. 지난주 저는 친구 몇 명과 함께 읍내에 PC방을 차리기로 했습니다. 각자 3천만 원씩 투자해야 했는데 제가 가진 돈은 고작 500만 원이 전부였죠. 누나가 떠오른 저는 망설임 없이 전화를 걸었습니다. 누나, 나 사업 좀 하려는데 3천만 원만 빌려주면 안 될까? 수화기 너머로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몇 초 후 누나는 알았어. 하지만 이번이 정말 마지막이야. 서울로 직접 와. 직접 줄게. 라고 말했습니다. 그 말을 듣고 저는 뛸 듯이 기뻤습니다. 늘 그랬던 것처럼 누나가 돈과 함께 맛있는 음식이며 새 옷가지를 챙겨줄 모습을 상상했죠. 깊은 생각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마음이 가벼워졌을 뿐입니다. 그날 오후 저는 곧장 서울로 가는 버스에 올랐고 서울에 도착하니 저녁 7시가 다 된 시간이었습니다. 누나는 아파트 단지 입구에서 저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얼굴이 무척이나 굳어 있었습니다. 제가 안부를 묻기도 전에 누나가 재촉했습니다. 그이, 지금 오고 있어. 빨리 올라가서 내 방에 들어가 있어. 절대 소리 내면 안 돼. 저는 의아했습니다. 예전에는 아무리 늦게 와도 저녁을 차려주며 편하게 이야기를 나누던 누나였는데 오늘은 마치 누구에게 쫓기는 사람처럼 불안해 보였습니다. 제가 이유를 묻기도 전에 초인종 소리가 울렸습니다. 누나는 새파랗게 질린 얼굴로 제 손을 잡아 끌며 말했습니다. 빨리 저기 옷장 안으로 들어가. 누나 왜 이래? 일단 숨어. 이따가 내가 부를게. 저는 당황했지만 누나의 말에 따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누나의 침실에 있는 작은 나무 옷장은 어둡고 퀴퀴한 냄새로 가득했습니다. 저는 숨을 죽인 채 웅크리고 앉아 있었습니다. 옷장 문틈으로 거실 불이 켜지는 것이 보였고 곧이어 누나가 황급히 현관으로 달려가는 구두 소리가 들렸습니다. 문이 열리고 매형의 낮고 짜증 섞인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지금까지 뭐 하다가 이제야 문을 열어? 하루 종일 집에 있으면서 그깟 일 하나 제대로 못해? 누나가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주방 정리하다가 벨 소리 듣고 바로 나왔어요. 매형은 흥소리를 내며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숨을 죽이고 상황을 지켜봤습니다. 누나는 조용히 다가가 매형의 외투를 벗기고 양말을 벗겨주고 주방으로 가 차를 타왔습니다.
그런데 차를 건네는 순간 누나의 손이 떨리면서 찬물이 매형의 소매를 적시고 말았습니다. 아, 진짜. 이렇게 칠칠 맞아서 뭘 제대로 하겠어. 정말 쓸모없는 여자 같으니라고 매형이 고함을 쳤습니다. 곧이어 찻잔이 깨지는 소리와 함께 누나의 겁에 질린 비명이 들렸습니다. 미안해요. 금방 닦을게요. 그 순간 저는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매형이 손을 휘둘러 누나의 뺨을 세차게 때린 것입니다. 누나는 그대로 바닥에 쓰러져 뺨을 감싸쥐었습니다. 제 얼굴은 불타는 듯 뜨거워졌고 두 주먹이 절로 쥐어졌습니다. 당장이라도 뛰쳐나가고 싶었지만 제가 이를 크게 만들면 누나가 더 곤란해질까봐 참아야 했습니다. 누나는 아무 말 없이 일어나 조용히 걸레를 가져와 엎질러진 찬물을 닦았습니다. 매형은 분을 사귀지 못한 채 욕실로 들어가 문을 쾅 닫아버렸습니다. 그제야 누나는 조용히 옷장으로 다가와 문을 살짝 열었습니다. 눈가가 빨갛게 부어오른 누나가 저를 보며 말했습니다. 그이 욕실 들어갔어. 이제 나와. 저는 옷장에서 나오며 더듬거렸습니다. 누나, 방금 그건. 누나는 제 말을 자르며 제 손에 봉투 하나를 쥐어주었습니다. 이 돈 가지고 빨리 가. 더 이상 여기 있지 마. 나 안 가. 저 인간이랑 얘기 좀 해야겠어. 아니야, 가. 누난 괜찮아. 제가 망설이는 사이 누나는 저를 현관 밖으로 거의 밀어내다시피 했습니다. 차가운 복도에 홀로 남겨진 채 쾅 닫히는 문을 보며 저는 머릿속이 하얗게 비는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똑똑하고 강했던 누나가 왜 저런 삶을 견디고 있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누나에게 빌부터 굴욕적으로 돈이나 받아가는 제 자신이 너무나도 한심하고 비겁하게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런 생각이 머리를 스쳤습니다. 만약 누나가 이혼하면 우리 가족은 어떻게 살지? 부모님은 슬퍼하실 거고 내 돈줄도 끊길 텐데. 저는 가로등 불빛 아래를 정처 없이 헤매며 이 끔찍한 진실을 밝혀야 할지 아니면 이대로 침묵해야 할지 괴로워했습니다. 저는 굳게 닫힌 12층 누나의 집 현관문 앞에 망연자실 서 있었습니다. 이미 문은 잠겼고 돌아가서 이야기할 길은 없었습니다. 손에 들린 돈 봉투가 마치 불덩이처럼 뜨겁게 느껴졌습니다. 이것은 더 이상 돈이 아니었습니다. 누나의 수치심이었고 제가 무심코 낸 상처의 증거였습니다. 저는 엘리베이터가 있는 복도 끝으로 가지 않고 아무도 마주치고 싶지 않아 비상계단으로 천천히 걸어 내려갔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딜 때마다 제 자존심이 짓밟히는 기분이었습니다. 친누나의 집에서 도둑처럼 도망쳐야 하는 날이 올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아파트 단지 입구로 나와 계단에 주저앉았습니다. 벽에 등을 기댄 채 저 멀리 깜빡이는 노란 불빛들을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도시는 소란스러웠지만 제 마음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한때 우리 가족 모두를 짊어졌던 강인한 여인, 제 누나가 화려하지만 차가운 저 아파트 안에서 그림자처럼 살고 있는 모습을 떠올렸습니다. 저는 휴대폰을 꺼내 한참을 망설이다가 짧은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누나, 괜찮아. 몇 초 후 답장이 왔습니다. 돌아오지 마. 누난 괜찮아. 그런 모습 보여줘서 미안해. 그 사과 한마디에 심장이 쿵하고 내려앉는 것 같았습니다. 왜 누나가 사과를 해야 합니까? 정작 고개 숙여 부끄러워해야 할 사람은 저인데 말입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택시를 타고 동서울 터미널로 향했고 고향으로 가는 마지막 버스표를 샀습니다. 버스 안에서 저는 한숨도 잠들지 못했습니다. 분노, 연민, 죄책감, 그리고 비겁함까지 온갖 감정이 뒤섞여 머릿속이 아수라장이었습니다. 누나가 남편에게 폭행당하는 것을 보고도 돈을 받아 도망치듯 빠져나온 제 자신이 너무나도 경멸스러웠습니다. 집에 도착해서는 아무 일도 없었던 척했습니다. 어머니가 돈 빌리러 갔다가 왜 이리 일찍 왔냐 고 물으셨을 때 저는 억지 웃음을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누나가 돈을 일찍 줘서요. 오래 있긴 좀 그래서요.
아버지는 그 말을 듣고 만족스러운 듯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내 누나가 철이 들었구나. 너도 이제 그 돈으로 정신 차리고 제대로 일해. 저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귓가에는 쓸모없는 것이라며 매도당하던 누나의 메마른 목소리만 맴돌 뿐이었습니다. 제가 본 것을 부모님께 말씀드려야 할지 아니면 그날 밤 옷장에서 그랬던 것처럼 계속 침묵해야 할지 저는 아무것도 결정할 수 없었습니다. 며칠 후 동네 찻집에서 오랜 친구들을 만났습니다. 한 친구가 무심코 말했습니다. 내 매형이 최근에 새 차 뽑았다며. 저는 마지못해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다른 친구가 끼어들었습니다. 너희 집은 진짜 좋겠다. 누나가 부자한테 시집가서 이제 뭐 할 거냐? PC방 차린다며? 저는 바쁜 척 휴대폰만 내려다봤습니다. 친구들 중에서 안정적인 직업이 없는 건 저뿐이었습니다. 지난 몇 년간 저는 누나의 동정심에 이름 없는 의무감처럼 매달 보내오는 그 돈 봉투에 기대어 살아왔습니다. 그때 문득 저를 문 밖으로 밀어내기 전 누나의 눈빛이 떠올랐습니다. 슬펐지만 비굴하지는 않았습니다. 그것은 너무 오랫동안 버티다 힘이 다해가면서도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 억지로 서 있는 사람의 눈빛이었습니다. 저는 누나가 과연 얼마나 더 버틸 수 있을지 궁금해졌습니다. 그날 밤 돈 봉투를 꺼내 보았습니다. 안에는 정확히 3천만 원이 들어있었고 급하게 쓴 작은 쪽지 하나가 더 있었습니다. 민준아, 힘내. 누나처럼 자기가 원하는 걸 선택하지도 못하는 삶을 살지는 마. 저는 누나의 비뚤어진 글씨를 보며 그 의미를 어렴풋이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어쩌면 누나는 저에게 가난하더라도 당당하게 살라고 말하고 싶었던 게 아닐까요? 저는 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인생은 제가 생각했던 것처럼 단순하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저는 그저 편하게 누군가에게 의지하며 사는 것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보니 부자 남편의 크고 좋은 집에 사는 누나도 감옥처럼 고통스럽게 살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그런 풍요가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다음 날 아침 저는 친척 삼촌 댁을 찾아가 목공 기술을 배우게 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예전에 삼촌이 배우라고 권하셨을 때 저는 게으름을 피우며 온갖 핑계를 댔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삼촌을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삼촌, 저 처음부터 제대로 목공일 배우고 싶어요. 진심이에요. 삼촌은 저를 한참 보시더니 옅은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누나한테 빌릴 돈 다 떨어졌냐? 저는 얼굴이 빨개졌지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이제 제 손으로 돈 벌고 싶어요. 삼촌은 제 머리를 쓰다듬으며 더는 묻지 않으셨습니다. 내일 아침 6시까지 작업장으로 와. 목공일 쉬운 거 아니다. 저는 마음이 한결 가벼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맨주먹으로 시작하면 어떻습니까? 더 이상 어둠 속에 숨지 않아도 다른 사람이나 제 자신에게 경멸의 눈초리를 받으며 옷장에 숨지 않아도 된다면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그날 밤 누나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나 목공일 배우기 시작했어. 예전처럼 살고 싶지 않아. 누나는 메시지를 읽고 답이 없었지만 몇 분 후 빨간 하트 이모티콘 하나를 보내왔습니다. 저는 누나가 웃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고요한 어둠 속에서 한 줄기 빛이 비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3천만 원이 든 돈 봉투가 아니라 제 안에서 조용히 시작된 각성이었습니다. 어렸을 때 저는 누나가 세상에서 가장 강한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누나는 소리치거나 부산을 떠는 법이 없었지만 집안에 무슨 일이 생길 때마다 항상 나서서 모든 것을 해결했습니다. 아버지가 일하다 다치셨을 때 어머니는 충격으로 쓰러지셨습니다. 온 친척이 우왕좌왕할 때 유일하게 침착했던 사람이 바로 누나였습니다. 당시 고등학생이었던 누나는 저를 데리고 병원을 뛰어다니며 돈을 빌려 그 힘든 시기를 헤쳐나갈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누나는 누구에게도
싫은 소리 한 번 한 적이 없었습니다. 공부도 잘하고 정이 많아 동네 사람 모두가 누나를 예뻐했습니다. 사람들은 누나를 착하고 똑똑하고 이 동네에서 가장 반듯한 아이라고 불렀죠. 하지만 그 인내심 많은 성격이 양날의 검이 될 줄은 몰랐습니다. 그때는 어려서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그저 누나가 서울로 대학을 가고 졸업 후 외국계 회사에서 회계사로 일한다는 것만 알았죠. 가끔 고향에 내려올 때면 온갖 선물과 새 옷, 동네 아이들을 위한 과자를 한가득 가져왔습니다. 모두가 내 누나는 정말 남다르다며 칭찬했죠. 그러던 어느 날 누나는 키가 크고 말쑥하며 번듯한 외제차를 모는 한 남자를 데려왔습니다. 부모님은 마치 금이라도 발견한 듯 기뻐하셨습니다. 아버지는 말씀하셨죠. 딸은 이래야지. 시집 갈 거면 조건 좋은 사람 만나서 제 몸도 편하고 집안 걱정도 덜어야지. 그날 누나는 말이 없이 조용히 밥만 먹었습니다. 평소처럼 웃지도 않았죠. 제가 조용히 누나, 저 오빠 사랑해? 라고 물었을 때 누나는 대답 대신 제 머리를 쓰다듬고는 방으로 올라갔습니다. 몇 달 후 성대한 결혼식이 열렸습니다. 서울에서 온 신랑 측 하객들은 수많은 고급차를 타고 내려와 모두의 부러움을 샀습니다. 어머니는 우리 동네에서 이렇게 좋은 집으로 딸 시집 보낸 건 우리밖에 없을 거야 라고 몇 번이나 말씀하셨습니다. 저 역시 누나가 부잣집에 시집가니 덩달아 어깨가 으쓱해졌습니다. 하지만 결혼한 지 1년 후 제사 때문에 고향에 내려온 누나를 보고 저는 깨달았습니다. 누나의 눈빛이 예전과 달라져 있다는 것을요. 졸업했을 때처럼 반짝이지도 않았고 이야기 속에 더 이상 즐거움이 없었습니다. 누나는 자주 멍하니 있었고 밥도 적게 먹었으며 큰 소리가 나면 깜짝 놀라곤 했습니다. 제가 매형은 누나한테 잘해줘? 라고 물었을 때 누나는 슬프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부자들은 사랑도 좀 차갑게 하나 봐. 그때는 그 말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누나가 더 이상 예전의 누나가 아니라고만 느꼈습니다. 그 제사 이후 누나는 고향에 더 드물게 내려왔습니다. 한 번은 어머니가 전화로 오라고 재촉하셨지만 누나는 일이 바쁘다며 거절했습니다. 아버지는 화를 내셨죠. 아무리 바빠도 조상은 기억해야지. 부잣집에 시집 가더니 고향을 무시하는구나. 저는 누나가 고향을 무시하지 않는다는 걸 압니다. 누나는 앞뒤를 아는 사람이니까요. 어쩌면 돌아오고 싶지 않았던 거겠죠. 지금의 자신을 누구에게도 보여주고 싶지 않아서요. 성공한 남편과 호화로운 집을 가졌지만 마음은 마른 나뭇가지처럼 고독한 누나의 모습을요. 그러다 한 번은 서울에 누나를 보러 갔다가 아파트 아래에서 낯선 남자가 서성이는 것을 우연히 보게 되었습니다. 그 남자는 저를 보더니 물었습니다. 혹시 지혜 동생 민준 씨? 저는 놀라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준호라고 합니다. 지혜의 옛 친구예요. 우리는 근처 카페에 앉아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준호 씨는 누나의 대학 시절 힘들었던 날들에 대해 많은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누나가 서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과외를 하고 친구들의 머리를 공짜로 잘라주기도 했다는 이야기들, 그리고 특별히 그가 누나의 옛 연인이었다는 사실도요. 그는 누나와 결혼할 생각이었지만 그의 집안에서 극심하게 반대했다고 합니다. 그의 어머니가 누나는 시골 여자라 집안 수준이 맞지 않는다고 했다는군요. 그래서요? 심장이 세차게 뛰었습니다. 그는 먼 곳을 바라보며 메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래서 지혜가 저를 떠났어요. 원망 한마디 없이 화 한 번 내지 않고 그저 사랑 때문에 오빠가 가족을 버려야 한다면 내가 그 원인이 되고 싶지 않다고만 했어요.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누나는 그토록 뜨겁게 사랑했고 자신의 감정에 충실하게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가족과 편견 때문에 모든 것을 포기하고 소위 조건만을 위한 사랑 없는 결혼을 선택했던 것입니다. 저는 누나가 왜 한 번도 불평하지 않았는지 그제야
이해했습니다. 누나는 침묵 속에 사는 것에 익숙했고 주변 사람들을 슬프게 하지 않기 위해 혼자 모든 것을 짊어지고 있었던 겁니다. 제가 준호 씨에게 물었습니다. 아직도 저희 누나를 사랑하세요? 그는 슬프게 웃었습니다. 사랑하든 아니든 이제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건 만약 지혜가 힘들다면 혼자 견디게 두지 말라는 겁니다. 그 말은 제 뺨을 때리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지난 몇 년간 누나를 감정 없는 현금 인출기처럼 여겨왔습니다. 돌이켜보니 제가 얼마나 이기적이고 무심했는지 깨달았습니다. 그날 밤 집에 돌아와 누나와 함께 찍은 옛 사진들을 꺼내보았습니다. 사진 속 누나는 한결같이 웃고 있었습니다. 부드러운 미소, 반짝이는 눈빛. 저는 종이를 꺼내 단 한 문장을 썼습니다. 누나, 미안해. 저는 그 쪽지를 접어 선물과 함께 누나에게 보낼 생각이었습니다. 값비싼 물건이 아니라 누나가 결코 지치거나 슬퍼하지 않는 슈퍼맨이라고 생각했던 철없는 남동생의 뒤늦은 감사와 미안함을 담아서요.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닥쳐올 일들의 시작에 불과하다는 것을요. 준호 씨와 대화를 나눈 지 일주일이 지났지만 저는 여전히 불편한 마음을 떨칠 수 없었습니다. 누나에 대한 모든 기억이 슬로우 모션 필름처럼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저는 누나의 온화한 외면 뒤에는 저 같은 가족조차 한 번도 들여다보지 못했던 거친 폭풍우가 몰아치고 있었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해 진력, 제가 삼촌의 목공소에서 판자를 다듬고 있을 때 갑자기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여보세요? 민준 씨 맞죠? 네, 그런데요. 저 준호예요. 지난번에 서울에서 얘기 나눴던. 저는 조금 놀랐습니다. 그가 제 번호를 저장하고 먼저 연락할 줄은 몰랐거든요. 제가 지금 출장차 고향 근처에 왔는데 잠깐 볼 수 있을까요? 국도변에 있는 중앙다방에 와 있어요. 저는 손을 닫고 서둘러 자전거를 타고 그곳으로 향했습니다. 마음 한편으로는 긴장됐지만 특별한 호기심도 생겼습니다. 준호 씨는 낯선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한 번밖에 보지 못했지만 이상하게 친근함이 느껴졌습니다. 아마도 그가 지금의 매형과는 달리 진심으로 누나를 사랑했기 때문일 겁니다. 중앙다방은 작고 낡았지만 소박하고 아늑한 곳이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니 창가에 앉아있는 그가 보였습니다. 앞에는 얼음이 담긴 블랙커피와 펼쳐진 수첩이 놓여 있었죠. 그는 일어나 인사를 하고는 맞은편 의자를 가리켰습니다. 앉아요. 음료는 시켰어요. 몇 마디 인사를 나눈 후 제가 먼저 물었습니다. 저한테 무슨 하실 말씀이라도 있으신가요? 준호 씨는 몇 초간 침묵하더니 눈빛이 갑자기 진지해졌습니다. 민준 씨, 혹시 지혜가 가정폭력을 당하고 있다고 생각한 적 없어요?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그 질문은 제가 애써 외면하고 있던 진실을 정통으로 꿰뚫었습니다. 네, 봤어요. 서울 갔을 때 제 눈으로 직접 봤어요. 그런데 뭘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그는 공감한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수첩에서 종이 한 장을 꺼냈습니다. 제가 법조계에 있는 친구와 잠깐 이야기해봤어요. 이건 서울에 있는 가정폭력 피해 여성을 돕는 지원센터 주소예요. 누나가 이곳에 가서 무료로 상담받을 수 있을 거예요. 저는 그 종이를 받아들었습니다. 평안 여성의 쉼터, 서울시 종로구 152번지, 목이 메었습니다. 형님, 왜 이렇게까지 저희 누나를, 두 분은 이미, 준호 씨는 슬프지만 씁쓸하지는 않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저는 지혜를 사랑했고, 사실 한 번도 그 마음을 접은 적이 없어요. 하지만 지혜는 다른 사람을 위해 사는 사람이죠. 우리 부모님이 반대했을 때 지혜는 저를 곤란하게 하지 않기 위해 스스로 물러났어요. 지금의 남편과 결혼하기로 했을 때 저는 지혜가 행복하지 않을 거란 걸 알았어요. 하지만 지혜는 절대 말하지 않았죠. 그 결혼 덕분에 가족들이 더 나은 삶을 살 거라고 믿었으니까요.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눈이 시큰거렸습니다. 짧은 순간 저는 준호 씨가 누나와 너무나 닮았다고 생각했습니다. 항상 다른 사람을 위해 희생하고 억지 웃음으로 고통을 감추는 모습이요. 누나가 이런 센터가 있다는 걸 알 리가 없어요. 그러니 민준 씨가 알려줘야죠. 하지만 강요는 하지 말아요. 그저 누나가 혼자가 아니라는 것만 알려주세요. 준호 씨는 한숨을 쉬고는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을 이었습니다. 사실 아직도 마음에 걸리는 게 하나 더 있어요. 저는 그를 바라보며 다음 말을 기다렸습니다. 그때 지혜가 저와 헤어지고 몇 달 안 돼서 지금 남편과 약혼했어요. 친구들을 통해 소식을 들었죠.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부모님을 설득할 수 있을 거라 믿었어요. 전화를 걸려고 했는데 결혼 소식을 먼저 들었죠. 그날 밤새도록 술을 마시며 자책했어요. 혹시 나를 사랑한 게 아니었을까 하고요. 누나한테 물어보진 않았어요. 못했죠. 다시 만났을 땐 이미 다른 사람의 아내였으니까요. 마트에서 마주쳤는데 지혜는 그냥 아는 사람처럼 가볍게 고개를 숙여 인사하고 웃더군요. 하지만 노는 슬펐어요. 그 순간 깨달았죠. 지혜는 저를 진심으로 사랑했지만 주변 사람들에게 더 적은 상처를 주기 위해 있는 길을 택했다는 걸요. 저는 손 안에 종이를 꽉 쥐었습니다. 문득 무언가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누나를 동정해서가 아니었습니다. 너무 오랫동안 제가 혈육의 고통 앞에서 눈먼 장님처럼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누나는 너무 많은 것을 희생했습니다. 이제는 다른 사람이 나서야 할 때였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저는 읍내의 작은 사진관에 들러 옛날 사진 한 장을 다시 인화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제가 10살 때 누나와 함께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사진 속 누나는 하얀 셔츠를 입고 머리를 단정하게 묶은 채 제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초여름 햇살처럼 눈부신 미소를 지으며 말이죠. 저는 사진 뒷면에 또박또박 글씨를 썼습니다. 만약 어느 날 누나가 더 이상 자기 자신이 아니라고 느껴진다면 누나가 얼마나 용감하고 아름다운 사람이었는지 기억해줘. 저는 사진을 조심스럽게 포장하고 여성지원센터 주소가 적힌 종이와 함께 봉투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우체국을 통해 누나에게 보냈습니다. 보내는 사람 이름 없이 봉투 뒤에 단 3글자만 남겼습니다. 동생이. 저는 누나가 어떻게 반응할지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믿었습니다. 누나의 마음 깊은 곳에는 여전히 불씨가 남아 있어서 작은 바람만 불어도 다시 타오를 수 있을 거라고요. 편지를 보낸 며칠 동안 저는 가시방석에 앉은 듯 초조했습니다. 누나가 편지를 받았을지, 읽었을지, 무슨 생각을 할지 알 수 없었으니까요. 저는 가장 마음이 아플 때조차 침묵하는 누나의 모습에 너무 익숙해져 있었습니다. 그 인내심은 힘인 동시에 족쇄였습니다. 그날 아침 목공소에서 나무를 자르고 있는데 전화가 울렸습니다. 모르는 지역번호였습니다. 여보세요? 수화기 너머로 몇 초간 침묵이 흐르더니 익숙하지만 억눌린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민준아, 나 누나야. 저는 하마터면 휴대폰을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누나가 제게 전화를 하다니요. 누나, 괜찮아. 저는 당황해서 말을 더듬었습니다. 네가 편지 보냈지? 저는 마른 침을 삼키며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네, 미리 말 못해서 미안해. 누나는 잠시 침묵하더니 한숨을 쉬었습니다. 네가 보낸 사진. 나 그런 사진이 있었는지도 잊고 있었어. 사진 속 내 모습을 보니 내가 아닌 것 같아. 내가 예전엔 저렇게 행복하게 웃었었나? 목이 꽉 메어왔습니다. 무언가 말을 하고 싶었지만 누나를 울리지 않으면서도 위로가 될 만한 말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주소. 누나가 말을 이었습니다. 아직 가보진 않았지만 휴대폰에 저장해뒀어. 저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이미 큰 진전이었으니까요. 누나는 잠시 멈췄다가 말했습니다. 민준아,
만약 언젠가 누나가 떠나고 싶어지면 나를 받아줄 수 있겠니? 저는 누나가 볼 수 없다는 걸 알면서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언제든지 누나는 그냥 오기만 하면 돼. 우리 집 문은 항상 열려 있어. 나도 그렇고. 처음으로 전화기 너머로 누나의 흐느낌 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습니다. 그리고 누나는 더 이상 아무 말 없이 전화를 끊었습니다. 저는 톱밥 먼지가 가득한 작업실에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마음속은 온갖 생각으로 복잡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누나의 SNS에 들어가 보았습니다. 누나는 거의 업데이트를 하지 않아 오랫동안 들어가 보지 않았던 곳이었습니다. 누나의 피드는 대부분 요리, 레시피나 유치원에 다니는 아들, 제 조카의 사진뿐이었습니다. 사진첩을 스크롤하다가 하루 전에 업데이트된 새 앨범을 발견했습니다. 설명 없이 단 한 장의 사진만 올라와 있었습니다. 사진 속에는 누나가 주방에 서 있는 뒷모습이 담겨 있었습니다. 창문으로 희미한 햇살이 들어와 누나의 깡마른 등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머리는 높게 묶었고 등은 살짝 굽어 있었으며 손은 설거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창틀에는 낡은 사진 한 장이 놓여 있었는데 바로 제가 보낸 그 사진이었습니다. 저는 사진을 확대해 보다가 벽 한쪽에 깨진 액자가 걸려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누나와 매형의 결혼 사진이었습니다. 유리는 금이 가고 사진은 빛이 바랬지만 누나는 그것을 떼어내지도 바꾸지도 않았습니다. 저는 기뻐해야 할지 걱정해야 할지 알 수 없었습니다. 어쩌면 그것은 누나가 인내의 한계에 다다랐다는 신호가 아닐까요? 이틀 후 카카오톡으로 낯선 계정에서 영상통화가 걸려왔습니다. 저는 별 생각 없이 통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화면에 나타난 것은 화장기 없는 누나의 얼굴이었습니다. 눈은 살짝 부어 있었지만 그 어느 때보다 또렷한 눈빛이었습니다. 민준아, 누나가 너한테 보여줄 게 있어. 누나는 카메라를 식탁 쪽으로 돌렸습니다. 식탁 위에는 휴대폰이 놓여 있었고 화면에는 23분짜리 녹음 파일이 재생되고 있었습니다. 그 속에는 매형의 목소리가 똑똑히 담겨 있었습니다. 네가 뭔데 나한테 대들어? 아들도 못 낳는 여자는 쓸모없는 폐품일 뿐이야. 그리고 쟤는 내 조카야. 내가 딸처럼 키우는 애한테 쓸데없는 상상하지 마. 거기까지 듣자 피가 거꾸로 솟는 것 같았습니다. 누나는 모욕당하고 폭행당하고 이제는 시댁 조카와 남편의 사이를 의심하는 질투심 많은 여자로 매도당하고 있었습니다. 이거 언제 녹음한 거야?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어제 저녁 먹고 베개 밑에 휴대폰 넣어두고 평소처럼 대화했어. 이제 어떻게 할 거야? 누나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저는 처음으로 누나의 눈에서 그런 빛을 보았습니다. 단단하고 결의에 찬 눈빛. 나 이혼할 거야. 그 말은 맑은 하늘의 날벼락처럼 울려 퍼졌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누나, 확실해. 응, 확실해. 더 이상 눈물로 가득 찬 이 집에서 살 수 없어. 하지만 떠나기 전에 준비해야 해. 빈손으로 아들 데리고 쫓겨날 수는 없으니까. 저는 누나가 너무 오랫동안 견뎌왔다는 것을, 그리고 동시에 얼마나 현명한 사람인지도 알 수 있었습니다. 누나는 자신이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번에는 곁에 제가 있다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내가 뭐 도와줄 거 없어? 제가 물었습니다. 누나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내가 떠날 때 네가 제일 먼저 나를 맞아줘.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유튜브에 가정폭력 피해 시 대처법, 이혼 전 준비 사항, 양육권 지키는 방법 등을 검색했습니다. 저는 누나의 젊음을 되돌려줄 수는 없지만 이 고통스러운 여정의 끝까지 함께 걸어갈 수는 있었습니다. 누나가 그 족쇄를 벗어던질 때 더 이상 외롭지 않도록 말입니다. 저는 다시 한번 낡은 사진을 꺼내 보았습니다. 제가 누나에게 보냈던 그 사진 속 그 시절의 누나는 맑은 눈빛과
햇살 같은 미소를 띠고 있었습니다. 저는 다짐했습니다. 누나는 다시 저렇게 웃게 될 거라고. 그리고 이번에는 제가 가진 모든 것으로 그 미소를 지켜줄 거라고요. 그 운명적인 통화 이후 일주일이 넘게 흘렀습니다. 저는 희망과 두려움이 뒤섞인 채 초조하게 하루하루를 보냈습니다. 누나에게서는 다시 연락이 오지 않았고 저도 감히 먼저 전화를 걸지 못했습니다. 혹시라도 제 질문이 누나를 망설이게 하거나 부담을 줄까봐 두려웠습니다. 오랜 상처를 안고 살아온 사람에게는 아주 작은 재촉조차도 잔을 넘치게 하는 마지막 물방울이 될 수 있으니까요. 막 일어서려던 사람을 다시 주저앉게 만들 수도 있는 법입니다. 그러던 토요일 오후 제가 작업장 마당에서 목재를 정리하고 있을 때 익숙한 택시 한 대가 집 앞에 멈춰 섰습니다. 저는 멍하니 그쪽을 바라보다가 그 자리에 굳어버렸습니다. 차 문이 열리고 누나가 조카 지훈이의 손을 잡고 내렸습니다. 제 조카는 한쪽 귀가 찢어진 곰인형을 안고 파란색 슬리퍼를 신고 있었습니다. 누나, 온 거야. 제가 무심코 내뱉었습니다. 누나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예전처럼 불안해 보이지 않는 낯선 미소였습니다. 아마도 더 이상 누구 앞에서든 순종적인 아내 역할을 할 필요가 없어졌기 때문이겠지요. 응, 며칠 쉬러 왔어. 집 안에 계시던 어머니가 깜짝 놀라 달려 나오셨습니다. 어머나, 세상에, 말도 없이 오다니. 택시비 비쌀 텐데 왜 미리 연락 안 했니? 누나는 대답 대신 피곤하니 좀 쉬고 싶다고만 말했습니다. 저는 서둘러 짐을 들어주었습니다. 여행 가방을 든 누나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피곤해서가 아니라 아직 아물지 않은 상처의 흔적이 분명했습니다. 누나가 씻으러 들어갔을 때 저는 조용히 뒷마당으로 물을 뜨러 갔습니다. 그리고 돌아오는 길에 우연히 누나의 방문이 살짝 열려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안에는 누나가 막 갈아입은 베이지색 실크 원피스가 옷걸이에 걸려 있었는데 부드러운 옷감은 구겨지고 어깨 부분은 해져 있었으며 마치 피멍이 든 것처럼 보라색과 푸른색 얼룩이 번져 있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더 이상 말하지 않아도 그 남자가 아직 멈추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일부러 밥을 천천히 먹으며 대화할 기회를 엿보았습니다. 부모님은 아직 아무것도 눈치채지 못하셨고 어머니는 천진하게 물으셨습니다. 성훈 서방은 어디 갔니? 왜 같이 안 왔어? 누나는 잠시 젓가락질을 멈췄다가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갑자기 출장이 잡혔대요. 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사장쯤 되면 일이 많은 게 당연하지. 그래도 아내랑 자식은 잘 챙겨야지. 내 매형이 바쁘니. 나중에 민준이 너도 결혼하면 그렇게 해야 한다. 저는 목이 메어 밥을 삼킬 수가 없었습니다. 머릿속에는 단 하나의 고통스러운 질문만 맴돌았습니다. 만약 부모님이 진실을 알게 되시면 과연 누나 편에 서 주실까? 저녁 식사 후 어머니가 설거지를 하시고 아버지가 뉴스를 보실 때 저는 몰래 누나의 방문을 노크했습니다. 누나는 조카 지훈이를 재우고 있었고 노란빛의 수면등이 누나의 깡마른 얼굴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누나, 들어가도 돼. 누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조용히 침대 끝에 앉아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그 원피스, 봤어. 누나는 입술을 꾹 다물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잠시 후 아주 희미한 한숨을 내쉬며 말했습니다. 괜찮아. 이제 정말 괜찮아. 부모님께 말씀드릴 거야. 아니, 이해 못하실 거야. 그냥 내가 남편 버리고 못된 짓 한다고 생각하시겠지. 잔인한 진실보다는 받아들이기 쉬운 이유가 필요하실 테니까.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특히 기성세대에게 이혼은 피를 흘리는 것보다 더 체면이 깎이는 일이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고통은 고통으로 취급되지 않았습니다. 내가 알아봤어. 변호사, 임시거처, 양육권 문제까지. 필요한 거 있으면 뭐든지 말해. 누나가 저를 돌아보았습니다. 눈가가
촉촉해졌습니다. 고마워, 민준아. 처음으로 기댈 곳이 생긴 것 같아. 저는 저 역시 울고 싶다는 걸 누나가 눈치채지 못하도록 애써 웃었습니다. 난 누나 동생이잖아. 누나도 못 지키면 내가 사람이겠어. 누나는 제 손을 아주 꽉 잡았습니다. 그 순간 저는 누나의 눈에서 몇 년 동안 꺼져 있던 불꽃이 다시 타오르는 것을 똑똑히 보았습니다. 더 이상 순종적이고 물처럼 부드럽던 누나가 아니었습니다. 아픔을 알고 일어설 줄 알며 자기 자신을 지킬 줄 아는 한 여성이었습니다. 다음날 아침, 누나는 일찍 시장에 가서 장을 봐왔습니다. 어머니는 우리 딸이 오랜만에 왔으니 엄마가 좋아하는 갈비찜 해주는 거냐며 기뻐하셨습니다. 누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웃었지만 눈빛은 무척 슬퍼 보였습니다. 저는 옆에 서서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누나, 이제 억지로 애쓰지 않아도 돼. 누나는 대답 대신 어깨를 으쓱했지만 저는 누나가 제 말을 이해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점심때 온 가족이 낮잠을 자고 있을 때 누나 방에서 전화벨 소리가 들렸습니다. 받을 생각은 없었지만 마침 지나가다가 액정에 뜬 발신자 이름을 보고 말았습니다. 그 사람, 누나가 전화를 받았다. 저는 문 밖에서 걸음을 멈췄습니다. 매형의 거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시골에 내려간 건 무슨 뜻이야? 내가 허락 안 했잖아. 내 가족까지 이 일에 끌어들이고 싶어. 누나의 목소리는 아주 차분했습니다. 친정엄마 집에 오는데 당신 허락 따위 필요 없어. 그리고 한 번만 더 나를 협박하면 그 녹음 파일 변호사한테 보낼 거야. 수화기 저편은 잠시 조용해졌습니다. 곧이어 이를 가는 소리와 함께 전화가 끊기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누나가 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제가 서 있는 것을 보고도 놀라지 않았습니다. 누나는 저를 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나 준비됐어, 민준아.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심장이 세차게 뛰었습니다. 저는 누나 인생의 새로운 장이 곧 시작될 것이며 이번에는 누나가 더 이상 혼자 걷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누나가 집에 돌아온 이후 집안 분위기는 어딘가 부드러워졌지만 동시에 꺼지기 직전의 잿불처럼 불안한 기운이 감돌았습니다. 부모님은 여전히 누나가 며칠 놀러 온 것이라고만 생각하셨죠. 어머니는 동네 사람들에게 딸이 서울에서 선물과 돈을 한가득 가지고 왔다고 자랑하셨고 아버지는 누나가 선물한 시계를 만지작거리며 뿌듯해 하셨습니다. 오직 저만이 이번 귀향이 집이 그리워서도 한가해서도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누나는 낡은 삶을 버릴 계획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화려하지만 녹슬어 숨통을 조이는 금빛 새장 같은 삶을요. 그날 밤 가족 모두가 일찍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저는 침대에 누워 뒤척이며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밖에서 들려오는 풀벌레 소리가 옆 침대에서 자는 조카 지훈이의 고른 숨소리와 섞여 들려왔습니다. 잠을 깰 겸 우물가에 세수하러 가려는데 누나 방에서 속삭이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두 침실 사이의 벽은 얇은 판자였고 어릴 때부터 알던 작은 틈이 있었습니다. 저는 벽에 귀를 바싹 대었습니다. 울어서 잠긴 듯한 누나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나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 잠시 후 다른 여성의 목소리가 대답했습니다. 아마도 누나의 친구인 듯 했습니다. 언니, 다시 시작해야 해. 언니가 약해서가 아니라 언니는 그렇게 살 자격이 있는 사람이니까. 하지만 이혼하면 가족들이 뭐라고 생각할까? 다들 내가 행복을 지키지 못했다고 비난할 거야. 비난받더라도 내 마음대로 사는 게 평생 눈물 속에서 고개 숙이고 사는 것보다 나아. 언니가 계속 희생하면서 남들이 알아주길 바라면 안 돼. 계속 침묵하면 아무도 몰라줘. 누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알아. 하지만 부모님, 너, 그리고 지훈이까지 다들 마음에 걸려. 그 사람들을 아끼는 만큼 언니 자신부터 아껴야 해. 언니는 돈 찍어내는 기계도 아니고 집안의 갑옷도 아니야. 언니는 사람이고 여자야. 사랑받을 자격이 있어. 저는 등을 돌려 차가운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입안에 쓴맛이 감돌았습니다. 지난 몇 년간 누나는 단 한 번도 자신을 위해 살지 않았던 것입니다. 저는 똑똑하고 부자에게 시집가서 서울에 살며 살아있는 ATM처럼 꼬박꼬박 돈을 보내주는 누나를 자랑스러워했습니다. 하지만 단 한 번도 누나 행복해? 라고 물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밭에 채소를 따러 가는 척하며 조용히 밖으로 나왔습니다. 실은 많은 생각을 하고 있었죠. 누나에게 내가 뭘 도와줄까? 라고 명확하게 묻고 싶었지만 누나가 부담이나 동정심을 느끼지 않게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해가 막 대나무 숲위로 떠오를 때 누나가 지훈이를 안고 마당으로 나오는 것이 보였습니다. 에어컨이 켜진 아파트에서만 살던 아이는 햇살 가득한 마당을 뛰어다니며 흙투성이가 된 발로 까르르 웃었습니다. 누나는 아들을 보며 아주 온화한 눈빛을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다가가 말했습니다. 누나, 나 들었어. 누나가 깜짝 놀라 돌아봤습니다. 어젯밤에 그 전화통화. 잠시 침묵하던 누나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넌 어떻게 생각해? 저는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누나가 떠나야 한다고 생각해. 누나가 약해서가 아니라 너무 오랫동안 침묵 속에서 너무 강했으니까. 누나가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몇 년 만에 처음으로 눈물이 섞이지 않은 누나의 웃음소리를 들었습니다. 누나는 제 손을 끌어 툇마루에 앉혔습니다. 어릴 적 우리가 함께 아이스크림을 먹던 곳이었죠. 민준아, 너 정말 다 컸구나. 안 크면 안 되지. 이제라도 커야지. 저는 웃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누나, 나 용서해줘. 지난 몇 년간 너무 철없이 굴었어. 누나는 바람처럼 부드럽게 제 손을 쥐었습니다. 한 번도 널 원망한 적 없어. 그저 언젠가 너도 나처럼 희생이 의무라고 생각하며 묵묵히 참는 삶을 살게 될까봐 두려웠을 뿐이야. 그 말은 바늘처럼 제 심장을 찔렀습니다. 나갈 거야, 민준아. 하지만 도망치지는 않을 거야. 당당하게 이혼하고 양육권도 찾아오고 우리 고향에서 다시 시작할 거야. 여기서. 누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여기는 부모님도 계시고 너도 있고 소박하지만 진심이 있는 곳이잖아. 저는 문득 누나를 안아주고 싶었습니다. 어릴 적 친구에게 맞고 울면서 집에 돌아왔을 때 누나가 저를 안아주었던 것처럼요. 그날 오후 누나는 지훈이를 데리고 시장에 갔습니다. 저는 몰래 누나의 옛 연인 준호 씨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형님, 저희 누나가 결심했어요.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준호 씨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지혜는 더 좋은 대우를 받을 자격이 있어요. 그리고 민준 씨, 정말 좋은 동생이에요. 다시는 누나 혼자 두지 말아요. 저는 휴대폰을 꽉 쥐었습니다. 절대요. 이제 제가 누나 곁에 있을 거예요. 저는 하늘을 보았습니다. 햇살이 대나무 숲 너머로 희미해지고 있었습니다. 저녁 바람이 논을 스쳐 흙냄새를 실어왔습니다. 마음이 이상하게 평온해졌습니다. 아마도 한 여성이 상처를 딛고 일어서기로 결심했을 때 그것은 더 이상 도망이 아니라 더 찬란하고 강인한 삶의 시작이기 때문일 겁니다. 그리고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누나가 어린 시절 내내 제 곁을 지켜주었듯이 이제 제가 그 여정의 동반자가 될 것이라는 것을요. 점심 식사 후 저는 누나가 이불을 마당에 넣는 것을 보았습니다. 누나는 지훈이가 뛰어놀려면 침대가 깨끗해야 한다며 방을 정리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았습니다. 누나가 인생 최대의 결심을 준비하기 위해 자신만의 공간을 찾고 있다는 것을요. 수년간 이어진 굴욕적인 삶을 벗어던지기 위한 준비였습니다. 어머니는 누나가 오래 머물 줄 알고 신이 나서 겨울 이불까지 꺼내 넣으셨습니다. 네가 가서 페인트 좀 사와라. 누나 있는 동안 방이라도 환하게 칠해주자. 저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어머니는 저 벽돌 하나, 옷걸이 하나가 곧 새로운 시작을 목격하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전혀 모르셨습니다. 그것은 귀향이 아니라 재탄생이었습니다. 그날 밤 가족들이 모두 잠들었을 때
저는 누나 방에서 나는 희미한 소리에 잠이 깼습니다. 커튼을 젖히고 나와 나무문에 귀를 기울이니 무언가를 침대 밑에서 꺼내는 듯한 조심스러운 소리가 들렸습니다. 제가 문을 노크하자 누나가 문을 열었습니다. 손에는 낡은 나무 상자 하나가 들려 있었습니다. 제가 시집 갈 때 가져갔던 그 상자였습니다. 저는 똑똑히 기억합니다. 그때 누나는 그 상자를 추억 상자라고 했고 안에는 대학 시절의 작은 물건들이 가득하다고 했습니다. 앉아. 누나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달그락거리는 소리가 나서 뭐 필요한 거 있나 해서 제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누나는 바닥에 앉아 상자를 무릎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이리 와서 앉아. 민준아, 너한테 보여주고 싶은 게 있어. 저는 마주보고 앉았습니다. 누나가 뚜껑을 열자 낡은 나무 냄새와 빛바랜 종이 냄새가 섞여 흘러나왔습니다. 안에는 낡았지만 누나 인생의 한 조각이 담긴 물건들이 있었습니다. 제이라는 글자가 수놓인 분홍색 손수건. 제가 바칠 아르바이트를 해서 번 돈으로 사준 누나의 18살 생일 선물이었습니다. 붉은 벨벳으로 감싼 작은 일기장, 모서리는 다 달아 있었습니다. 누나가 중학생 때 모았던 낡은 우표가 든 천주머니도 있었습니다. 저는 물건들을 하나씩 들어보며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누나는 일기장을 펼쳐 중간쯤에서 멈췄습니다. 그 페이지에는 부드러운 글씨체로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결혼식 날, 나는 울지도 웃지도 않았다. 이것이 행복인지 모르겠지만 온 가족이 나의 행복을 바라고 있다는 것은 안다. 그래서 나는 최선을 다해 잘 살아볼 것이다. 누나는 일기장을 제게 건넸습니다. 저는 몇 줄 더 읽어내려갔습니다. 심장이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시댁에 온 첫날, 모든 것이 낯설다. 시어머니는 나를 위아래로 훑어보시고는 인사도 하지 않으셨다. 남편은 알아서 잘 적응하라고 했다. 문득 외로워졌다. 저는 몇 장을 더 넘겼습니다. 물에 번진 자국이 있는 페이지가 나왔습니다. 빗물인지 눈물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가 처음으로 내 뺨을 때린 날 나는 얼어붙었다. 그는 미안하다고 했다. 일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아서 그랬다고 했다. 나는 용서했다. 나에게는 아이가 있고 가족이 있고 체면이 있으니까. 하지만 내 마음속 무언가가 죽어버렸다. 저는 더 이상 읽을 수 없었습니다. 일기장을 내려놓고 고개를 드니 누나의 눈도 빨갛게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이런 걸 왜 아직도 간직하고 있어? 내가 한때 살았고 사랑했고 믿었다는 걸 기억하기 위해서, 그리고 다시는 돌아가지 않겠다고 다짐하기 위해서. 저는 누나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나도 있어. 내가 누나 절대 한 걸음도 돌아가게 두지 않을 거야. 누나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입술을 달싹였습니다. 고마워. 네가 없었다면 아마 나는 아직도 내가 그렇게 살아야만 하는 줄 알았을 거야. 저는 그 자리에 굳었습니다. 몇 년 동안 저는 이기적으로 살아왔습니다. 누나가 혼자 버티도록 내버려 두고 돈 달라고 손만 내밀었지. 누나, 사는 거 즐거워? 라는 질문 한 번 던진 적이 없었습니다. 어쩌면 그 대답을 듣는 것이 두려워서 묻지 못했는지도 모릅니다. 누나는 상자를 다시 여행 가방에 넣었습니다. 더 이상 침대 밑에 숨기지 않았습니다. 이제 누나에게는 숨길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민준아, 솔직하게 물어볼게. 내가 이혼 서류 내면 부모님이 나를 미워하실까? 저는 누나를 진지하게 바라봤습니다. 처음에는 그러실 수도 있어. 하지만 결국에는 이해하실 거야. 누나는 남편을 버리는 게 아니라 자기 자신을 구하는 거니까. 누나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가냘프지만 당당한 미소였습니다. 그럼 나 갈게. 언제? 제가 물었습니다. 일주일 뒤에. 서류 준비 다 끝나면.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제 마음도 이미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뒤척이다가 휴대폰을 열어 제 자신에게 짧은 일기를 썼습니다. 오늘 누나는 몇 년 동안
먼지가 쌓여있던 상자를 다시 열었다. 그 안에는 추억과 고통, 그리고 짓밟힌 청춘의 일부가 담겨 있었다. 하지만 나는 믿는다. 누나는 과거를 덮고 새로운 장을 열었다는 것을. 그리고 이기적이고 무심했던 이 남동생은 이제 그 여정에서 누나 곁을 지키는 사람이 될 것이다. 저는 불을 끄고 눈을 감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꿈을 꾸었습니다. 누나가 하얀 옷을 입고 황금빛으로 익은 논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손에는 지훈이의 손을 잡고 있었죠. 그들 앞에는 여름날의 새벽처럼 눈부신 빛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자유와 시작의 빛이었습니다. 일주일은 눈 깜짝할 사이에 지나갔습니다. 누나는 매일 일찍 일어나 지훈이를 돌보고 시장에 가고 어머니와 즐겁게 대화하며 요리를 했습니다. 집안의 누구도 누나가 조용히 이별을 준비하고 있다는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것은 도망이 아니라 삶을 되찾기 위한 계획이었습니다. 저는 여전히 목공소에서 일했지만 휴대폰은 항상 곁에 두었습니다. 마음속은 불타는 것 같았습니다. 누나를 때리고 하녀처럼 부렸던 매형과 마주할 생각을 하니 피가 끓어올랐습니다. 토요일 점심, 온 가족이 식사를 준비하고 있을 때 누나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액정에는 그 사람이라고만 떠 있었습니다. 누나는 잠시 화면을 보더니 전화를 받고 마당으로 나갔습니다. 저는 몰래 뒤따라가 부엌 벽 뒤에 숨었습니다. 누나는 바나나 나무 옆에 똑바로 서서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나 돌아가지 않아. 마음대로 해. 하지만 한 번만 더 우리 부모님 집에 와서 난동 부리면 녹음 파일이랑 고소장 공개할 거야. 이건 협박이 아니라 통보야. 누나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눈가가 빨개져 있었습니다. 제가 다가가 누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내가 저 인간이랑 얘기할게. 아니야, 민준아. 아니, 누나는 너무 오랫동안 침묵했어. 이제 내 차례야. 그날 밤 저는 매형에게 직접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저 지혜 동생입니다. 내일 고향으로 내려와서 저 한번 보시죠. 아직 남자라면 피하지 마십시오. 10분도 채 되지 않아 답장이 왔습니다. 내일 가지. 어디서 볼까? 저는 조용하고 사람들의 눈에 띄지 않는 마을 끝 카페 주소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잠자리에 들었지만 밤새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일찍 일어나 아침도 거르고 깨끗한 흰 셔츠에 야구, 모자를 썼습니다. 집을 나설 때 누나 방문을 열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나 그냥 대화만 할 거야. 싸우진 않을게. 하지만 그 인간이 말 한마디라도 잘못하면 나도 가만 안 있을 거야. 누나는 멍하니 뜰을 바라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더 묻지 않고 평생 처음 느껴보는 굳은 결심을 하고 집을 나섰습니다. 아침 8시 저는 카페에 도착했습니다. 매형은 10분 뒤에 도착했습니다. 여전히 말끔한 모습에 회색 셔츠, 반짝이는 구두, 그리고 익숙한 차가운 눈빛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오늘은 운전기사도 차도 없이 혼자였습니다. 저는 등을 펴고 앉아 그가 테이블로 오기를 기다렸습니다. 매형은 의자를 끌어당겨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인사도 없이 비웃는 듯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날 왜 보자고 한 거지? 우리 처남 이제 다 컸나? 저는 평정심을 유지하려 애썼습니다. 누나 문제에 대해 솔직하게 얘기하고 싶어서요. 지혜가 너한테 뭘 일러 바쳤나, 보군. 누나가 말할 필요도 없었어요. 당신이 누나를 때리는 걸 제 눈으로 똑똑히 봤으니까요. 그리고 당신이 누나를 모욕하고 협박하는 녹음 파일도 들었고요. 그는 큰 소리로 웃었습니다. 아, 그거였군. 여자란 것들은 몇 마디 욕만 들어도 폭력이라고 난리지. 너 아직 어리구나. 저는 테이블 밑에서 주먹을 꽉 쥐었지만 목소리는 침착했습니다. 우리 누나는 더 이상 당신의 꼭두각시가 아니에요. 이혼할 거고 저는 법정에 서는 날 누나 곁에 가장 먼저 서 있을 겁니다.
매형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는 몸을 앞으로 숙이며 한 글자씩 힘주어 말했습니다. 네가 뭘 할 수 있는데 시골에 처박혀 있는 무식한 놈이 무슨 자격으로 나한테 그런 말을 해. 저는 입꼬리를 올렸습니다. 동생으로서 그리고 여자를 존중할 줄 아는 남자로서의 자격이죠. 당신이 제대로 된 인간이었다면 아내를 때리지도 자식을 장식품처럼 여기지도 않았을 겁니다. 그는 벌떡 일어나 손으로 테이블을 내리쳤습니다. 커피잔이 엎질러졌습니다. 경고하는데 우리 집안일에 한 번만 더 끼어들면 가만두지 않겠어. 저도 일어섰습니다. 그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당신 집이라고요? 착각하지 마세요. 우리 누나는 그 집의 그림자가 아니었어요. 이제부터 누나는 자기 인생을 스스로 결정할 거고 저는 끝까지 누나와 함께 할 겁니다. 그는 분노에 찬 눈으로 저를 쏘아보다가 등을 돌려 걸어갔습니다. 저는 그를 쫓아가지도 두려워하지도 않았습니다. 마음속에는 강철 같은 믿음이 있었습니다. 저런 인간은 더 이상 누나에게 상처를 줄 수 없을 거라고요. 집에 돌아오니 누나가 마당에서 지훈이의 머리를 감겨주고 있었습니다. 물이 졸졸 흐르고 지훈이는 비눗물이 눈에 들어가 까르르 웃고 있었습니다. 누나는 고개를 들어 저를 보았습니다. 아무것도 묻지 않고 그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누나가 이해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대결은 끝났고 누나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요. 그날 저녁 온 가족이 식사를 할 때 누나가 젓가락을 내려놓고 부모님을 보았습니다. 드릴 말씀이 있어요. 저 이혼하기로 결심했어요. 식탁은 순식간에 얼어붙었습니다. 어머니는 젓가락을 떨어뜨리고 눈을 크게 뜨셨습니다. 뭐라고? 아버지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네가 미쳤구나. 아침까지만 해도 멀쩡하더니 이제 와서 이혼이라니. 그 집에서 너한테 못되게 굴기라도 했어. 누나는 부모님을 보며 낮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미친 게 아니라 이제 정신을 차린 거예요. 저는 너무 오랫동안 다른 사람을 위해 살았어요. 이제는 저와 제 아들을 위해 살고 싶어요. 어머니가 울음을 터뜨리셨습니다. 그러면 동네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니? 우리 집안 체면은 어떡하고? 제가 밥그릇을 내려놓았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자식의 행복이 세상 사람들 말보다 더 중요해요. 누나는 충분히 고통받았어요. 이제는 제대로 살 수 있게 해줘야죠. 집안은 다시 침묵에 잠겼습니다. 누나는 고개를 숙이고 두 손을 꽉 쥐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누나가 그 어느 때보다 강인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밖에서는 첫 장맛비가 조용히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비는 먼지와 함께 길고 길었던 고통의 시간들을 씻어내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 비가 새로운 햇살을 위한 시작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날 저녁 누나가 부모님께 이혼을 선언한 후 집안은 무거운 침묵에 잠겼습니다. 어머니는 밤새 뒤척이시며 조용히 눈물을 훔치셨고 아버지는 말없이 마당에서 담배만 피우셨습니다. 저와 누나는 한 사람은 마음이 놓이고 다른 한 사람은 마음이 무거웠지만 둘 다 폭풍이 아직 지나가지 않았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누나는 남은 서류를 챙기러 시댁으로 향했습니다. 반나절이면 돌아올 거라고 다른 말은 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따라가려 했지만 누나는 너는 엄마랑 같이 집에 있어. 나 혼자 갈게 라며 말렸습니다. 저는 불길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무언가 좋지 않은 일이 일어날 것만 같은 누구도 믿고 싶지 않은 그런 예감이었습니다. 오전 10시 제가 작업장에서 나무 테이블을 닦고 있을 때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누나의 번호였습니다. 여보세요, 누나, 벌써 오는 거야? 수화기 저편에서는 낯선 여자의 다급하고 겁에 질린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혹시 지혜씨 가족 되세요? 지혜씨가 계단에서 굴러서 지금 군립병원 응급실에 있어요. 제가 옆집 사람인데 쓰러져 있는 걸 보고 데려왔어요. 손이 떨려 휴대폰을 놓칠 뻔했습니다. 누나가 어떻게 됐는데요? 제가 소리쳤습니다.
아직 몰라요. 의사 선생님이 검사하고 계세요. 빨리 와보셔야 해요. 저는 미친 듯이 집으로 달려가 소리쳤습니다. 엄마, 엄마, 누나가 다쳤대요. 마당에서 별을 널던 어머니는 그 말을 듣자마자 키를 내던지고는 다리가 풀려 주저앉으셨습니다. 우리는 급하게 오토바이를 타고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가는 내내 누나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아무도 받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이 하얗게 비고 심장은 터질 듯이 뛰었습니다. 병원에 도착했을 때 누나는 이미 응급실로 옮겨진 후였습니다. 굳게 닫힌 문 위로 칼로 심장을 베는 듯한 붉은 등이 켜져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돌 의자에 주저앉아 얼굴을 감싸고 흐느끼셨습니다. 저는 의사를 찾아다녔습니다. 잠시 후 흰 가운을 입은 중년 남자가 심각한 표정으로 나왔습니다. 김지혜 씨, 보호자분 계십니까? 네, 접니다. 어머니도 여기 계세요. 환자는 일단 위험한 고비는 넘겼습니다. 하지만 알려드릴 것이 있습니다. 저는 그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뭔데요? 환자분이 임신 10주 차 정도 되셨는데 강한 충격으로 인해 유산되었습니다. 어머니는 비명을 지르셨습니다. 저는 마치 누군가에게 가슴을 정통으로 맞은 듯 했습니다. 누나가 임신을요? 네, 본인도 몰랐을 수 있습니다. 검사 중에 발견했습니다. 정말 안타깝습니다. 의사는 고개를 숙이고 다시 응급실로 들어갔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마비된 듯 서 있었습니다. 주변의 모든 것이 흐릿해졌습니다. 누나는 임신 중이었습니다. 그 지옥 같은 결혼 생활을 끝내려던 순간에도 뱃속에 작은 생명을 품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 아이는 세상에 없었습니다. 1시간쯤 후 누나는 병실로 옮겨졌습니다. 저는 문 밖에서 하얀 침대에 누워있는 누나를 보았습니다. 얼굴은 창백했고 눈은 감겨 있었으며 팔에는 링거 바늘이 꽂혀 있었습니다. 저는 안으로 들어가 차갑게 식은 누나의 손을 잡았습니다. 맥박이 희미하게 뛰고 있었습니다. 잠시 후 누나가 눈을 떴습니다. 그 눈에는 더 이상 공포가 아닌 텅 빈 공허함만 남아 있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숙여 차마 누나를 똑바로 볼 수 없었습니다. 누나가 입술을 달싹였습니다. 너 들었구나?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목맨 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왜 말 안 했어? 왜 나한테도 말 안 했냐고. 아무도 누나가 임신한 거 몰랐잖아. 누나는 고개를 돌리며 쉰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나도 안지 얼마 안 됐어. 이혼하고 나서 생각해 보려고 했어. 그럼 계단에서 구른 건 정말 사고였어. 누나는 눈을 감았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서류 가지러 갔다가 그 사람을 만났어. 내 가방을 뺏어서 이혼 서류를 찢으려고 했어. 서로 실랑이 하다가 내가 발을 헛디뎠어. 저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주먹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나 저 인간 고소할 거야. 이건 상해치사해. 유산까지 시킨 거야. 누나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 이혼을 전쟁으로 만들고 싶지 않아. 그냥 조용히 끝내고 싶어. 저는 소리쳤습니다. 조용히. 저 인간 때문에 누나 아이가 죽고 누나까지 죽을 뻔했는데 누나는 저를 돌아보았습니다. 그 눈빛은 섬뜩할 정도로 차가웠습니다. 민준아, 난 더 이상 잃을 게 없어. 아이도 돌아오지 않아. 이제 겨우 살고 싶어진 나를 싸우게 만들지 마. 저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목이 꽉 막혔습니다. 저는 그저 누나 곁에 앉아 손을 잡고 속으로 맹세할 뿐이었습니다. 누나는 아이를 잃었지만 아직 내가 있어. 내가 그 아이 목까지 평생 누나를 지켜줄게. 사흘 후 누나는 퇴원했습니다. 부모님은 더 이상 아무것도 묻지 않으셨습니다. 어머니는 묵묵히 닭죽을 끓이시고 누나가 쉴 침대를 정리해 주셨습니다. 오후에 제가 오토바이로 누나를 집에 데려다 주었습니다. 오는 길에 누나가 제 등에 머리를 기대며 속삭였습니다. 나 다시 시작할 거야. 지훈이를 위해서, 그리고 나 자신을 위해서
저는 뒤돌아보지 않고 희미하게 웃었습니다. 누나가 잃었던 모든 것을 이제는 되찾을 시간이었으니까요. 앞에는 햇살과 볏짚 냄새가 가득한 작은 시골길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더 이상 경적 소리도 경멸도 이를 악물고 내뱉는 험한 말도 없었습니다. 오직 가장 큰 것을 잃었지만 비로소 진짜 삶을 살게 된 한 여자, 제 누나가 있을 뿐이었습니다. 그 운명적인 사고 이후 가족들의 태도는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더 이상 아무도 이혼을 부끄러운 일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어머니는 묵묵히 몸에 좋은 음식을 만들어 주셨고 밤에는 누나 방에 들어와 어릴 때처럼 손과 발을 주물러 주셨습니다. 아버지는 말이 없으셨지만 조용히 담배를 끊고 죽을 끓일 쌀을 사오셨습니다. 사랑한다는 말은 없었지만 그 눈빛에는 더 이상 누나를 원망하는 기색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병원에서 밤을 새운 이후로 더 이상 철없는 동생이 아니었습니다. 일찍 일어나 삼촌의 목공소에 나가 힘든 일을 배우고 더 많은 돈을 벌기 위해 애썼습니다. 무언가를 증명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제는 누나가 저에게 기댈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싶었습니다. 어느 날 아침 누나가 저를 뒷마당으로 불렀습니다. 눈빛은 슬픔이 가셨지만 여전히 텅 비어 있었습니다. 민준아, 누나 좀 도와줘. 저는 생각할 필요도 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무슨 일이든 할게. 누나는 제게 서류 봉투를 건넸습니다. 안에는 집문서, 등기부등본, 공동재산 계약서, 은행 계좌 사본, 그리고 이혼 소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이 서류들을 우체국에 가서 서울에 있는 변호사 사무실로 내용 증명으로 보내줘. 내가 믿는 분들이야. 나를 대신해서 모든 절차를 진행해 주실 거야. 저는 서류 봉투를 받아들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지난 10수년간 온화하고 순종적이었던 제 누나가 이제 행동할 준비를 마친 것입니다. 누나는 직접 안 나가도 돼? 제가 물었습니다. 나중에 나갈 거야. 법정에 설 때는 내가 직접 갈 거야. 하지만 지금은 그 집에 다시 돌아가고 싶지 않아. 그 사람도 다시는 보고 싶지 않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법적 싸움에 뛰어들기 전 누나가 마지막 평화를 지키려 한다는 것을 이해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누나가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그 인간이 와서 난동 부릴까봐 걱정되지 않아? 저는 여전히 불안했습니다. 아니, 누나는 제 눈을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이제 무섭지 않아. 그 누구도, 심지어 그 사람조차도 나를 더 이상 아프게 할 수 없어. 저는 처음으로 누나의 눈빛이 칼날처럼 날카롭고 강철처럼 단단하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가정의 평화라는 이름 아래 고개 숙였던 한 여인이 이제는 자기 자신을 위해 일어선 것입니다. 저는 서류를 붙이고 돌아오는 길에 마을의 낡은 사진관에 들러 사진 2장을 인화했습니다. 하나는 대학 시절 젊고 생기 넘치게 웃던 누나의 사진. 다른 하나는 최근 지훈이와 함께 앉아있는 갈색 옷을 입고 머리를 단정히 묶은 채 고요하지만 깊은 눈빛을 한 누나의 사진이었습니다. 저는 2 사진을 나란히 붙이고 아래에 한 줄을 썼습니다. 오늘의 누나는 옛날의 누나가 아니지만 여전히 내가 아는 가장 아름다운 여성이다. 저는 그 사진을 조용히 누나 방벽에 붙였습니다. 누나는 그것을 보고 잠시 굳어 있다가 고개를 돌려 눈물을 닦았습니다. 아무 말도 없었지만 저는 누나가 느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번에는 아무도 누나의 손을 놓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요. 사흘 후 예고도 없이 매형이 우리 집 대문 앞에 나타났습니다. 제가 작업장에 있을 때 어머니가 겁에 질린 목소리로 전화를 하셨습니다. 민준아, 지혜 남편이 왔어. 지금 대문 밖에 서 있어. 저는 하던 일을 모두 팽개치고 오토바이를 몰아 집으로 향했습니다. 도착했을 때는 이미 그가 마당 한가운데에 서 있었습니다. 습관처럼 주머니에 손을 넣고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내 아내 데리러 왔다. 누나가 지훈이의 손을 잡고 마당에 서 있었습니다. 누나는 짙은 색의 몸빼 바지를 입고 머리를 단정하게 묶고
화장기 하나 없었지만 그 기세는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나는 더 이상 당신 아내가 아니야. 내가 널 순순히 보내줄 것 같아. 그가 으르렁거렸습니다. 당신이 뭘 할 수 있는데? 누나가 태연하게 되물었습니다. 널 가출죄로 고소하고 내 아들을 꿰어냈다고 할 거야. 나한테는 돈도 있고 변호사도 있어. 누나는 한 걸음 앞으로 나섰습니다. 눈도 깜빡이지 않았습니다. 마음대로 해. 하지만 기억해. 나한테도 당신이 날 때리고 모욕한 증거가 있어. 당신이 가족들을 속인 녹음 파일도 있고 법정에서 모든 게 밝혀질 거야. 그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처음으로 반박하지 못하는 그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아마도 예전의 순종적인 아내가 이렇게까지 단단해질 줄은 상상도 못했을 겁니다. 제가 앞으로 나서 누나를 막아섰습니다. 돌아가시죠. 여긴 우리 집이고 이제 우리 누나는 당신 뒤에 서 있는 그림자가 아닙니다. 그는 저를 몇 초간 증오의 찬눈으로 쏘아보다가 아무 말 없이 등을 돌려 떠났습니다. 누나는 아주 가볍게 마치 가슴을 짓누르던 돌덩이를 내려놓은 것처럼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날 밤 누나는 지훈이를 마을 유치원으로 전학시키기 위해 서류를 작성했습니다. 저는 옆에 앉아 서류 작성을 도왔습니다. 누나의 글씨는 여전히 예뻤지만 오늘의 필체에는 무언가 다른 단호함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마치 누나의 인생이 새로운 장으로 넘어간 것처럼 한 획 한 획이 분명했습니다. 누나, 괜찮아? 제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누나는 펜을 멈추고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빛이 온화했습니다. 응, 괜찮아. 지난 몇 년 동안 처음으로 내가 진짜 살고 있다는 기분이 들어. 마당에는 보름달이 은쟁반처럼 떠 있었습니다. 달빛이 쏟아지는 마당에서는 지훈이가 외할아버지와 공놀이를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누나와 가족들을 보며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마침내 그 여인은 제때의 반란을 일으킬 줄 알게 되었고 그 반란은 자기 자신을 지키기 위한 것이었다고요. 이혼 소장이 법원에 제출된 후 모든 것은 느리지만 멈출 수 없는 방향으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누나는 마치 과거를 완전히 벗어던진 사람처럼 낯선 도시의 한복판에서 몸부림치던 며느리가 아니었던 것처럼 부모님과 지훈이와 함께 집에서 지냈습니다. 하지만 모든 것이 그렇게 단순하지는 않았습니다. 누나는 스스로 일어설 수 있었고 폭력적인 남편에게서 벗어날 수 있었지만 전통적인 시골 가정에서 부모님의 기대와 편견을 넘어서는 것은 또 다른 문제였습니다. 어머니는 누나가 지훈이의 전학 서류를 제출하는 것을 보신 후부터 태도가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저녁 식사 후에 어머니는 제 밥그릇에 생선살을 발라주시더니 갑자기 물으셨습니다. 너 정말 여기 시골에 계속 있을 거니? 누나는 젓가락을 멈추고 태연하게 대답했습니다. 네, 부모님 가까이에서 지훈이가 평화롭게 자라게 하고 싶어요. 아버지가 밥그릇을 내려놓고 누나를 똑바로 쳐다보셨습니다. 그럼 서울에 있는 그 집은 몇 년 동안 이룬 건 다 어쩌고 이혼하면 다 버릴 셈이야? 누나는 여전히 평정을 잃지 않았습니다. 전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그저 아이만 키울 수 있으면 돼요. 재산은 법원에서 나눠주겠죠. 미련 없어요. 어머니는 눈을 동그랗게 뜨셨습니다. 세상에, 얘야. 그렇게 어떻게 살아? 남편 버리고 애 데리고 친정에 와 있으면 동네 사람들이 우리 집안 전체를 비웃을 거야. 제가 나섰습니다. 엄마, 어떻게 그렇게 말씀하세요? 누나가 여기 온 건 맞아서 온 거고 제대로 살고 싶어서 온 거잖아요. 그럼 우리가 감싸줘야지. 어떻게 탓을 해요? 어머니는 저를 돌아보셨습니다. 눈가가 빨개졌습니다. 감싸줘? 그럼 네가 평생 쟤를 먹여 살릴 거냐? 네가 돈을 얼마나 번다고 어른처럼 말해. 남편 버리고 애 딸린 여자가 이 동네에서 어떻게 조용히 살아? 누나는 침묵했습니다. 고개를 숙이고 있었지만 저는 누나가 속으로 주먹을 꽉 쥐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아버지가 으르렁거렸습니다. 지혜야, 아빠 엄마는 반대다.
이미 남편을 버렸으면 서울로 돌아가서 내 인생 내가 알아서 살아. 집안 전체를 시끄럽게 만들지 말고.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젓가락을 3개 내려놓았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누나가 몇 년 동안 얼마나 참고 살았는지 생각 안 해보셨어요? 제가 누나 맞는 거 받고 유산까지 했는데도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어요? 어머니가 깜짝 놀라셨습니다. 뭐, 내 누나가 임신을 했었다고? 저는 누나를 돌아보았습니다. 그때서야 누나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목소리는 작았지만 단호했습니다. 저 임신했었고 아이를 잃었어요. 계단에서 그 사람과 신랑이 하다가요. 작은 부엌은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천장 선풍기가 삐걱거리며 도는 소리만 요란하게 들렸습니다. 어머니는 얼굴을 감쌌고 아버지는 넋이 나간 사람처럼 멍하니 앉아 계셨습니다. 누나는 일어서서 두 분을 보았습니다. 그 눈빛에는 더 이상 간청이 없었습니다. 부모님 속상하신 거 알아요. 저도 남편 버렸다는 소리 듣고 싶지 않아요. 하지만 더 이상 그림자처럼 살 수는 없어요. 저에게는 자유가 필요해요. 밤마다 두려움에 떨지 않고 지훈이의 엄마가 될 권리가 필요해요. 만약 부모님이 저를 받아주지 않으시면 읍내 시장의 방을 얻어서 나갈게요. 하지만 어디에 있든 저는 이혼할 거예요. 누나의 목소리는 또렷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한 글자 한 글자가 돌덩이처럼 떨어져 아무도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날 밤 누나는 지훈이를 안고 잠들었습니다. 저는 마당에서 아버지와 함께 앉아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조용히 담배를 피우셨고 어둠 속에서 담뱃불만 깜빡였습니다. 그렇게까지 아팠던 거냐? 아버지께서 물으셨습니다. 목소리가 쉬어 있었습니다. 네, 많이 아팠어요. 하지만 누나는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고 혼자 버텼어요. 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 눈은 먼 곳을 향해 있었습니다. 옛날에 내가 걔를 시집 보낼 때 평생 편안하게 살 줄 알았는데 저는 한 해 한 해 늙어가는 아버지의 뒷모습을 보았습니다. 그 강인함 뒤에는 후회로 가득 찬 마음이 있었습니다. 아버지, 지금이라도 부모님이 이해하고 지지해 주시면 돼요.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때잖아요. 아버지는 대답 없이 긴 한숨을 내쉬고는 담배를 비벼 끄고 천천히 일어나셨습니다. 내일 내 엄마랑 얘기해봐야겠다. 이 일을 그애 혼자 겪게 할 수는 없지. 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마음이 초가을 바람처럼 가벼워졌습니다. 다음날 아침 누나가 마당에서 빨래를 널고 있을 때 어머니가 찹쌀한 줌을 들고 나와 누나 손에 쥐어주셨습니다. 이따가 팥죽 쏘아 먹자. 네가 어릴 때부터 좋아했잖니. 누나는 고개를 들어 조용히 내라고 대답했습니다. 목소리가 메어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누나를 보지 않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 있어도 괜찮아. 제대로만 살면 돼. 남들이 뭐라 하든 신경 쓰지 마라. 누나는 고개를 숙여 눈물을 뚝뚝 흘렸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고통이 아닌 감사의 눈물이었습니다. 오후에 저는 누나와 함께 주민센터에 가서 전입신고를 했습니다. 돌아오는 길에 누나가 말했습니다. 민준아, 그거 알아? 지금처럼 내가 나 자신으로 느껴진 적이 한 번도 없었어. 저는 누나를 태우고 막 추수가 끝난 논길을 자전거로 달렸습니다. 볏짚 향기가 길에 가득했고 바람이 누나의 옷자락을 흩날렸습니다. 저는 고개를 들어 미소 지었습니다. 누나는 이 자유를 누릴 자격이 있어. 그리고 나는 누나처럼 용감한 누나가 있다는 게 자랑스러워. 눈앞에는 평화로운 시골 풍경과 새로운 길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더 이상 눈물과 두려움으로 뒤덮이지 않은 길이었습니다. 누나가 정식으로 부모님의 허락을 받고 고향에 머물게 된 후 집안 분위기는 점차 안정을 되찾았습니다. 어머니는 더 이상 한탄하지 않으셨고 아버지의 얼굴에서도 찌푸림이 사라졌습니다. 누나는 마치 큰 폭풍에서 막 벗어난 사람처럼 몸은 아직 아프지만 정신은 되살아난 듯 보였습니다.
더 많이 웃고 더 깊이 잠들었으며 매일 아침 온 가족을 위해 아침 식사를 준비했습니다. 제가 몇 년 만에 다시 보는 모습이었습니다. 저는 모든 것이 점차 괜찮아지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이른 아침, 제가 평소처럼 목공소에 가려고 마당으로 나섰을 때 제 방문 아래에 하얀 봉투 하나가 놓여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겉에는 또박또박한 글씨로 민준에게라고만 쓰여 있었습니다. 저는 봉투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누나의 부드러운 필체가 담긴 편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나의 동생 민준아, 네가 이 편지를 읽을 때쯤 누나는 아마 밭에 있거나 시장에 갔거나 아니면 그냥 우리 집 마당의 망고나무 아래서 지훈이가 노는 걸 보고 있을 거야. 하지만 누나는 네가 한 가지 알아줬으면 해. 누나는 네가 정말 많이 변했다는 걸 알아. 게으르고 남에게 의지하기만 했던 동생이 이제는 누나가 기댈 수 있는 남자가 되었어. 나뿐만 아니라 부모님도 매일 내 눈에서 그걸 보고 계셔. 고마워, 민준아. 그 폭풍우를 나 혼자 걷게 두지 않아서 고마워. 나를 지키기 위해 가장 먼저 나서줘서 고마워. 비록 몇 마디 말뿐이었지만 그것만으로도 나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었어. 한 가지 말하지 않은 게 있어. 내가 계단에서 떨어지기 전날 밤 나는 모든 걸 포기할 생각이었어. 남편을 포기하는 게 아니라 나 자신을 포기하려 했어. 너무 지쳐서 다 놓아버리고 싶었어. 하지만 그때 네가 떠올랐어. 서울에서 돌아오던 날 충격과 분노와 아픔이 뒤섞여 있던 너의 그 눈빛이. 나는 너에게 실망을 줄 수 없었어. 게으름뱅이였지만 자신의 그림자에서 벗어나려 애쓰는 동생이 나약한 누나 때문에 고개 숙이게 만들 수는 없었어. 그래서 살았어. 일어서기 위해, 지훈이를 학교에 데려다 주기 위해, 매일 저녁밥을 짓기 위해, 그리고 여자가 항상 약하지만은 않다는 걸 증명하기 위해, 그저 뒤에서 지지해주는 사람이 없었을 뿐이라는 걸. 민준아, 이혼이 끝나면 누나는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고 싶어. 화려한 건 필요 없어. 읍내 시장에 작은 식당을 열고 싶어. 소박하게 장사하면서 먹고 살고 아이를 키울 만큼만 벌고 싶어. 혹시 네가 시간이 되면 식당 간판 하나 만들어줄 수 있을까? 가게 이름은 평안식당으로 하고 싶어. 내가 내 인생의 절반을 바쳐서 얻어낸 것이니까. 사랑하는 너의 누나가. 마지막 줄을 읽었을 때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저는 편지를 접어 조심스럽게 서랍에 넣고 서둘러 뒷마당으로 달려갔습니다. 누나는 마당을 쓸고 있었습니다. 아침 햇살이 누나의 머리카락 위로 쏟아져 부드러운 빛을 만들어냈습니다. 저는 다가가 아무 말 없이 두 팔을 벌려 누나를 꽉 안았습니다. 누나가 깜짝 놀랐습니다. 왜 이래? 제가 속삭였습니다. 간판, 오늘 오후에 바로 만들어줄게. 누나가 웃었습니다. 그 눈에는 더 이상 한 점의 고통도 없는 찬란한 미소였습니다. 지훈이가 집안에서 달려나와 엄마 다리를 끌어안고 우리 둘을 올려다보며 해맑게 웃었습니다. 엄마, 삼촌 왜 그래? 갑자기 엄마를 안아. 저는 아이를 번쩍 들어 올렸습니다. 왜냐하면 내 엄마는 슈퍼맨이고 삼촌이 아는 가장 비범한 여자거든. 누나는 얼굴을 붉히며 저를 째려봤지만 기쁨을 감추지는 못했습니다. 저는 알았습니다. 앞으로의 삶에 여전히 많은 시련이 있겠지만 이제 제 누나는 그 어떤 폭풍우보다 강인하다는 것을요. 그리고 한때 의지하기만 했던 이 남동생은 이제 누나 곁에서 굳건하고 단단한 버팀목이 될 것이라는 것을요. 그날 오후 저는 나무를 잘라 간판을 만들었습니다. 한 글자 한 글자 정성스럽게 그리고 한 획 한 획 페인트를 칠했습니다. 세 글자가 선명하게 나타났습니다. 평안식당. 맛집도 원조도 화려함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평안. 단순하지만 상처를 딛고 일어선 기나긴 여정이 담긴 이름이었습니다. 제가 집 앞 대나무 기둥에 간판을 걸었을 때 누나는 아이를 안고 제 등 뒤에 서 있었습니다. 눈물이 하염없이 흘렀습니다. 아무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햇살이 비치고
사람이 곁에 있는 것만으로도 한 사람의 인생은 충분했습니다. 법원에서 정식으로 소환장이 온 날, 누나는 그저 옅게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드디어 왔구나. 지난 몇 주간 누나는 조용히 모든 것을 준비했습니다. 변호사를 선임하고 폭행에 대한 증거, 혼인 기간 동안의 재정기여 내역, 사고 후의 진료 기록까지 모든 것을 꼼꼼하게 수집했습니다. 예전에 서울의 아파트에서 옷장 속에 숨어 있던 그 위축된 여성의 모습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이제 누나는 당당한 엄마이자 현실을 마주할 용기가 있는 여성이었습니다. 재판은 아침 8시 시내 법원에서 열렸습니다. 그날 저는 새벽 4시 반에 일어나 조용히 오토바이 시동을 걸고 누나를 기다렸습니다. 어머니는 새 손수건을 준비해 누나의 가방에 넣어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당당하게 다녀오너라. 어쨌든 우리 동네 딸인데. 누나는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네, 싸우지도 원망하지도 않을 거예요. 그냥 제 인생을 되찾으러 가는 거예요. 법원으로 가는 길에 저는 백미러로 누나를 보았습니다. 얼굴은 여전히 고왔지만 이제는 다른 기품이 서려 있었습니다. 차분하고 성숙하면서도 단단한 기세가 느껴졌습니다. 저는 누나가 이렇게 아름다웠던 적이 있었나 싶었습니다. 법원에 도착하니 매형도 막 도착해 있었습니다. 여전히 키가 크고 말끔하게 차려입고 짙은 향수를 뿌린 채 최신형 세단에서 내렸습니다. 하지만 그의 시선이 누나에게 닿는 순간 그는 잠시 멈칫했습니다. 아마도 자신이 그토록 윽박지르고 때리고 무시했던 여자가 이제 자신의 눈앞에서 침착하고 강인하게 전혀 두려움 없이 서 있다는 사실을 믿을 수 없었을 겁니다. 누나는 미소 없이 가볍게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그는 경멸적인 표정으로 눈썹을 치켜 올리고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재판은 8시 30분에 시작되었습니다. 법정은 소박했지만 공기는 팽팽한 긴장감으로 가득했습니다. 판사의 질문에 누나는 또박또박 대답했습니다. 누나의 변호사는 폭행 증거, 상처 사진, 사고 후 병원 기록을 제출했습니다. 저는 매형의 얼굴이 일그러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꾸짖은 적은 있지만 고의로 아내를 때린 적은 없습니다. 넘어진 건 본인 부주의 때문입니다. 누나는 평정을 잃지 않았습니다. 저는 누구를 탓하지 않습니다. 그저 사실을 제공할 뿐입니다. 저는 고소하려는 것이 아니라 그저 그 공동생활에서 벗어나고 싶을 뿐입니다. 누나의 변호사는 누나에게 완전한 양육권과 두 사람이 공동 명의로 된 아파트를 포함한 합법적인 재산 분할을 요구했습니다. 매형은 즉시 반박했습니다. 그 집은 내가 번 돈으로 산 겁니다. 저 여자 돈은 한 푼도 안 들어갔어요. 하지만 변호사가 반박했습니다. 증거가 있습니까? 법적으로 혼인 중에 발생한 재산은 공동 재산입니다. 사전에 별도의 합의가 있었다는 것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말입니다. 그는 얼굴이 하얘지며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마침내 2시간여의 심리 끝에 법원은 김지혜 씨의 이혼 청구를 인용하고 자녀의 양육권은 김지혜 씨에게 귀속되며 재산은 법률에 따라 분할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누나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저는 너무 기뻐 소리라도 지르고 싶었습니다. 매형은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실패에 익숙하지 않았고 더더욱 순종적이었던 여자에게 패배하는 것에는 익숙하지 않았을 겁니다. 복도로 나왔을 때 누나는 어머니가 데리고 온 지훈이의 손을 잡았습니다. 아이는 엄마를 보자마자 달려와 품에 안겼습니다. 엄마, 다 끝났어? 누나는 아이를 안고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응, 다 끝났어, 아들. 이제 우리 자유야. 제가 옆에 서서 무슨 말을 하려던 찰나 매형이 다가왔습니다. 저는 즉시 누나 앞을 막아서며 긴장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무슨 꿍꿍이요? 하지만 그는 아기가 없다는 듯 손을 들었습니다. 그는 누나를 보며 처음으로 거친 기색 없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미안하다.
내가 너무 오랫동안 잘못했던 것 같아. 누나는 침묵한 채 그를 바라보다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제 와서 사과하는 건 아무 의미 없어요. 하지만 바라건대 나 다음에 만나는 어떤 여자도 나처럼 만들지는 말아주세요. 그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악수를 청하듯 손을 내밀었습니다. 저는 누나의 반응을 기다렸습니다. 누나는 잠시 망설이다가 손을 내밀었습니다. 그것은 용서가 아닌 끝을 의미하는 악수였습니다. 더 이상 원망도 미련도 얽매임도 없는 조용한 마지막 작별 인사였습니다. 돌아오는 길, 누나는 제 오토바이 뒤에 앉아 지훈이를 꼭 껴안았습니다. 바람이 누나의 머리카락을 자유롭게 흩날렸습니다. 마치 지금의 누나의 영혼처럼요. 누나가 아들의 귓가에 속삭였습니다. 우리 아들, 이제 엄마랑 정말 행복하게 살자. 알았지? 지훈이는 엄마 목을 끌어안고 고개를 끄덕이며 해맑게 웃었습니다. 네, 할머니, 할아버지랑 삼촌이랑 같이 있는 게 제일 좋아요. 저는 몸을 앞으로 숙이며 크게 웃었습니다. 그리고 곧 평안 식당도 생길 거야. 누구든 와서 배불리 먹고 활짝 웃을 수 있는 곳이지. 누나가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그 맑은 웃음소리는 새로운 추수를 시작하는 고향의 들판에 오래도록 울려 퍼졌습니다. 재판이 끝나고 한 달 뒤 누나의 삶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더 이상 어둠 속에서 문 열리는 소리에 공포에 떨지 않았고 아이가 깰까봐 숨죽여 오는 밤도 없었습니다. 누나는 비로소 산다는 말의 의미를 되찾았습니다. 평안식당은 어느 일요일 아침에 정식으로 문을 열었습니다. 읍내 시장 어귀에 자리 잡은 작은 가게는 낡은 단층 건물을 빌려 꾸민 소박한 공간이었습니다. 하지만 누나는 가게를 깨끗이 청소하고 벽을 연한 하늘색으로 칠하고 제가 직접 만든 나무 간판을 걸었습니다. 간판에는 평안식당이라는 세 글자와 함께 모든 식사가 사랑받는 경험이 되는 곳이라는 작은 문구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가장 먼저 와서 불을 피우고 육수를 내고 채소를 씻으며 일을 도우셨습니다. 아버지는 나무 의자를 들고 와 가게 문 앞에 앉으셨습니다. 말은 없었지만 손님들을 바라보는 그 눈빛에는 자랑스러움이 가득했습니다. 저도 목공소 일을 하루 쉬고 아침 일찍부터 그곳에 있었습니다. 누나는 저에게 계산대를 맡겼지만 저는 기꺼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 특별한 날 누나 곁에 있을 수만 있다면 뭐든지 할 수 있었습니다. 손님은 예상보다 많았습니다. 시장 상인들, 동네 사람들, 그리고 누나의 학창시절 친구들까지 찾아왔습니다. 모두들 부잣집에 시집갔던 그 착한 지혜가 고향에서 작은 식당을 열었다는 사실에 놀라워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부자 남편 버리고 아깝다고 속삭였지만 또 다른 사람은 국밥 한 그릇을 비우고는 무릎을 탁 치며 말했습니다. 버리길 잘했지. 여자가 평생 그림자처럼 참고 살 수는 없는 법이야. 저는 누나를 보았습니다. 누나는 화를 내지도 슬퍼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미소 지으며 손님들에게 차를 따라주고 인사를 건넸습니다. 마치 온갖 풍파를 겪고 난 후 세상에 더 이상 변명할 필요가 없어진 온화한 주인장처럼요. 점심때 손님이 좀 줄자 누나가 계산대 옆 작은 의자에 앉아 시원한 물 한 잔을 마시며 간판을 올려다 봤습니다. 내가 해낼 수 있을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어, 민준아. 제가 옆에 앉았습니다. 해낸 것뿐만 아니라 아주 잘 해냈어. 누나는 맛있는 음식을 만드는 것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용감하게 살 수 있는 영감을 주고 있어. 누나가 저를 돌아보았습니다. 눈이 반짝였습니다. 어제 법원에서 최종 판결문이 왔어. 양육권이랑 재산 분할도 다 확정됐대. 집은 안 가졌지만 공동명의 통장은 법대로 분할해서 입금됐어. 그럼 이제 정말 다 끝난 거네. 누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하나의 여정이 끝났어. 그날 저녁 누나가 뒷마당에서 채소를 뜯다가 옛 연인
준호 씨와 마주쳤습니다. 그는 제사 때문에 고향에 왔다가 누나가 가게를 열었다는 소식을 듣고 찾아왔다고 했습니다. 축하해. 이제 정말 자기 자신으로 살고 있구나. 누나가 미소 지었습니다. 응, 처음으로 아들을 위해서 그리고 나를 위해서 살고 있어. 언제든 힘들면 내가 친구로든 네가 필요한 어떤 존재로든 여기 있을게. 누나는 고마워라고 대답했습니다. 더 이상 과거의 거절 앞에 고개 숙이던 소녀가 아니었습니다. 상처를 넘어선 곁에 남은 것들의 소중함을 아는 여성이었습니다. 그날 밤 모두가 잠든 후 저는 누나가 뒷마당에 홀로 앉아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달빛이 누나의 얼굴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제가 다가가 옆에 앉았습니다. 무슨 생각해? 누나가 고개를 들어 웃었습니다. 네가 옷장에 숨었던 날 생각. 저는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그 얘기 하지 마. 창피해 죽겠어. 누나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그날이 없었다면 나는 아직도 어둠 속에서 살고 있었을 거야. 제때 잘 숨어줘서 고마워. 우리는 서로를 보며 웃었습니다. 몇 년 만에 처음으로 누나의 웃음소리가 온전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억누르지도 눈물이 섞이지도 않은 그저 살아서 숨쉬고 자기 자신이 된 사람의 웃음이었습니다. 하늘에는 달이 밝게 빛나고 바람이 작은 텃밭에 향기를 실어왔습니다. 꾸며내거나 빌려온 것이 아닌 진짜 평안의 향기였습니다. 저는 알았습니다. 이제부터 누나의 여정은 더 이상 외롭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그리고 한때 의지하기만 했던 이 남동생은 이제 든든한 버팀목이 되는 법을 배웠다는 것을요. 어떤 이별은 부서지기 위함이 아니라 다시 태어나기 위해 존재합니다. 그리고 저는 믿습니다. 제 누나는 자신이 겪었던 바로 그 고통 속에서 다시 태어났다는 것을요. 시청자 여러분, 여성은 인내하기 위해 태어난 존재가 아닙니다. 그들은 평화롭게 살고 선택하고 행복할 권리가 있습니다. 어둠 속에서 순종하며 살던 한 아내에서 이혼을 결심하고 모든 것을 잃을 각오로 다시 시작한 누나의 이야기는 행복이 잘못된 것을 억지로 붙잡는 데서 오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자신으로 살기 위해 용감하게 손을 놓는 데서 온다는 것을 증명합니다. 아프고 잃는 것이 많더라도 곁에 사람이 있고 사랑하는 마음만 있다면 우리 모두는 다시 빛을 찾을 수 있습니다. 누나의 평안식당은 단순히 음식을 파는 곳이 아니라 낡은 눈물과 새로운 희망으로 자신의 새로운 삶을 직접 요리하는 곳입니다. 만약 지금 절망에 빠져 있다면 기억하십시오. 살아있는 한 우리는 언제든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